안녕하세요. 금성 1기 김희진입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저는 오늘 제가 1년 동안 만난 안나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발견한 욕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다들 아시다시피 안나라는 귀부인이 젊은 군인 장교와 사랑에 빠지고 파멸해 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륜 소설의 가장 큰 테마는 언제까지 안 들키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소설의 전반부의 긴장 요인이죠. 그럼 후반부는 폭로가 된 다음에 내가 받는 이 수모를 이 남자가 지켜줄 것이냐, 내가 뺏긴 것들을 이 남자가 채워줄 것이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냐에 대한 갈등이 후반부를 끌고 가죠. 그래서 소설 안나 까레니나도 줄거리를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통속적이고 뻔하디 뻔한 테마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느냐? 저는 톨스토이가 생생하게 묘사해 놓은 인물의 내면에 깜짝 놀랐어요. 톨스토이는 남자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자만 알 수 있는 은큼한 속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나가 생전 처음 만난 브론스키의 영웅 행세, 작은 선행을 보고 그게 자기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딱 직감적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몰랐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팔이 통통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이 팔을 움직이면서 막 뭘 설명하면 그게 되게 교태롭다는 것, 유혹의 몸짓이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남들이 아는 게 좀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소설에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아무리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지만 개의 마음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톨스토이는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좀 나쁘끄럽지만 이 욕망의 회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안나의 파멸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요즘은 이제 우울증이 너무 흔해서 그런 걸로 자살하고 이런 거는 뭐 큰 뉴스거리도 안 되죠. 이렇게 우울증이 만연한 가운데 또 한켠에서는 막 분노와 충동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휘몰아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마치 우울과 격정의 도가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정신 분석, 상담, 심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달하고 광범위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지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가지고 이 욕망의 회로를 따라가면서 그거를 탐색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나 조울이나 분노, 죽음 충동 이런 것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나를 읽어가면서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몰입을 했지만 자꾸 헛다리를 짚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글이 맥락에 좀 안 맞는다는 거를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을 좀 해주셨고, 근데 안나가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들이 실제 스토리의 전개와는 이렇게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어요. 근데 그 엇박자 때문에 얘기가 매끄럽게 설명되지 않는데도 저는 제가 안나의 내면을 줄곧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긋나는 지점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안나는 자기가 브론스키와 불륜 관계가 된 이후에 자기를 위선적인 모습으로 옥죄던 남편과 권태로웠던 결혼 생활을 혐오해요. 근데 그래서 새로운 사랑을 찾은 것처럼 여기죠. 하지만 아니거든요. 안나는 매우 행복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던 여성이었어요. 결혼 생활도 원만했죠. 그리고 또 브론스키가 변심했기 때문에 안나는 그 배신감에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걸까? 근데 이것도 아니거든요. 브론스키는 끝까지 성실했고 안나를 배려했어요. 오히려 안나의 요구가 비현실적이고 무척 폭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 자살이라는 게 애지간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자기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 내면의 상황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집착적으로 찾아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무엇 때문이다, 뭘 원했는데 안 됐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런 걸 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안나의 생각과 감정에서는 좀 빠져나와서 그녀의 객관적 정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녀가 그것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보게 됐죠. 자, 안나는 어떤 여자냐 하면요. 아주 신체적으로 생기발랄한 여자예요. 생기 덩어리예요. 아주 뭐 경쾌한 발걸음, 꼿꼿한 자세, 쾌활한 성격, 그리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저는 생기가 강조되고 있는 그 몸, 그 이제 몸이 느끼는 것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안나는 브론스키와 남편 사이에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브론스키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몸을 주목하니까 새로운 구도가 보였어요. 자, 이 전혀 다른 대상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안나를 보면 얼마나 자기의 신체적 욕구에 따라서 행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남편이 그 불륜 사실을 안 이후에 안나에게 말하죠. 너는 이제 끝장이야. 아들도 뺏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안나가 그 발밑에 엎어져서 오열을 합니다. 제발 아들만은 뺏어가지 말라고. 그 애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근데 그랬던 안나가 이제 브론스키의 아이를 낳게 되면서 막 병으로 죽을 지경이 됐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요. 그때 남편도 모든 걸 용서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몸의 생명력이 사그라들고 닳았던 몸이 식게 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회라는 거를 할 수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감동의 도가니가 안나가 죽지 않게 되니까 아주 웃긴 상황이 됩니다. 남편은 안나가 이제 이전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나는 몸이 되살아나면서 욕정이 되살아나니까 이 용서의 대단원은 그냥 없는 게 차라리 나았던 거예요. 안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남편은 바보가 됐죠. 자, 그래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래 다 가져라, 다 떠나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브론스키와 신이 나서 떠납니다. 아들을 뺏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다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안중에도 없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쯤 지나서 이제 브론스키와도 조금 사그라들고 싸움이 빈번해질 때쯤 이제 페테르부르크, 아들이 있는 도시로 오게 됩니다. 안나는 그때부터 묘하게 흥분하고 애가 달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자칫하면 육체, 몸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다시 모성이라는 거를 부여잡고 이 상황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안나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집으로 쳐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 방문 앞까지 막 갔어요. 방문 안에서 아들의 하품 소리가 들려와요. 미치죠. 그래서 안나는 하인들을 뚫고 들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쓰다듬고 키스를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인지 저한테는 이 감정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절한 모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한 5번째쯤 읽을 때가 그때부터 이 장면에서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 장면이 상당히 심파적이거든요. 근데 모성이라는 함정,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니까 이 애달픔이 안나가 브론스키에게 느끼는 육체적 충동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작은 몸과 그 살에 대해서 느끼는 내 것이라는 그 집착과 소유욕을 보게 된 거죠. 안나는 아들과 스킨십을 아주 많이 해요. 뭐 간지리고 놀고 깨물고 놀고 그리고 조카들과 놀 때도 일단 뭐 잡아뜨리고 막 뒹굴어요. 몸놀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브론스키를 만나서 내면에 잠자던 뭐 전혀 다른 욕망이 깨어난 게 아니라 안나에게는 원래 팔딱팔딱 뛰는 자기만의 욕구가 있었어요. 이 소설에서는 그것을 이제 생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로스겠죠. 생명과 사랑의 원천입니다. 근데 그것은 모성이 될 수도 있고 애욕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의 어떤 하나의 원초적인 뿌리가 되죠. 근데 물론 남자를 대할 때와 아이를 대할 때는 다르죠.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르게 의무부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원천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나가 그것을 쓰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두 신체적 충동으로 이끌리고 또 강력하게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나에게 넘치는 생기와 정열은 언제나 이렇게 집착과 소유욕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일으킨 정념은 정말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정념에 휩싸인 브론스키도 이제 처음에는 안나에게 무조건 복종을 합니다. 개처럼 순종하는 표정이었다라고 묘사가 되죠. 그러니 그 지배의 기쁨, 상대방의 신체를 완벽히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승리감이 안나를 도취시켜요. 그리고 한번 도취되자 안나는 거기에 몸을 맡겨버립니다. 얼마나 환상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몸에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 그 아줌마들이 그 드라마에 홀릭하는 이유가 그 자기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연애할 때 그 설레이고 살떨리는 그 감정을 계속해서 몸에 느끼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안나도 마찬가지로 브론스키와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 그 기쁨을 끊임없이 재현하려고 합니다. 자, 정념, 파토스라고 하죠. 이 파토스는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동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것이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쾌락과 정열 모두 마찬가지예요. 마치 마약처럼 그 즐거움에 취해서 그 자기의 몸과 이성의 능력이 마비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은 능동적인 거잖아요. 생명은 생성하는 것이고 능동 그 자체인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출렁거리면서 무능력해진 신체는 결국 자기 삶에 결코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치하게 되고 그런 신체의 죽음은 필연이겠죠. 그런데 정말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이런 지경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안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갈 때 아무것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심지어는 감정마저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이런 자기 기만의 미혹 때문에 우리는 내 몸, 이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와 충동과 마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완성하고 나서 완성하고 난 직후에 철저한 금욕주의자가 돼요. 마치 육체적 욕망을 거세한 것처럼 모든 감각적 쾌락을 거부합니다. 톨스토이는 육체적 욕망이 삶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그 과정을 안나를 통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나 까레리나는 그 톨스토이가 그 육체적 쾌락에 결연히 결별을 고하는 그 욕망에 대한 탐사 보고서였다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